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일본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중국 연일 이제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나라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이제 1대1로의 폐해라는 문제가 있죠. 그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1대1로는 이제 그 중화식 제국주의의 표상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C가 안 먹히니까 이게 동남아,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 이제 아주 쉬운 중국 자본을 갖다가 투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별 국가들의 어떤 그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엄청난 이제 자산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갚을 형편이 못 되면은 디폴트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을 대는 거죠. 그 돈을 제대로 못 갚으면은 네가 갖고 있는 철도망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항만을 조차하겠다. 계약서를 만들 때 그걸 하면 이제 전제 조건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해당 국가가 그 빌린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항만이나 이런 공항 이런 인프라 시설들을 조차를 하는 거죠. 99년간 통제하겠다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스리랑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 어수룩한 국가들은 전부 중국 자본에 잠식당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최근에 문제가 된 건데 이제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소득 수준도 별로 뭐 크지도 않고 한데 그 수도가 캄팔라거든요. 근데 공항은 그 캄팔라에서 조금 떨어진 엔테베라는 데가 있습니다. 엔테베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아랍 게릴라들이 그 이스라엘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엔테베로 갔었죠. 거기 이제 이스라엘 특공대에 가서 한미문각 쪽고 다 무사히 살려내는 영웅지, 영화 같은 드라마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배경이 엔테베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값싼 중국 자본을 들어와가지고 공항 시설을 갖다가 좀 업데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수도 캄팔라하고 엔테베 공항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우간다 정부가 이게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디폴트를 시키면서 캄팔라 공항 자체를 중국이 이제 접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국주의 침탈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이제 서구 언론에서 상당한 비난을 가하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간다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리 대금을 통해서 중국 자본이 전 세계로 확산돼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서 과연 중국이 말하는 1대1로 사업에 같이 투자를 해서 또는 같이 창구를 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는지, 자, 여기서 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으면은 저한테 그 나라 이름 알려주시면은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마 중국은 어떤 특정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때 그 나라가 오히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를 선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만약에 돈을 다 갚아버리고 나면 아무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저 나라의 어떤 과거처럼 제국주의를 통해서 그 나라의 기관 시설을 갖다 획득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중국이 그런 인프라 시설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싼 중국 돈을 투자하는 건데, 자, 무턱대고 이제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런 돈을 덥석 받아들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 어차피 부패한 정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은 특정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차피 리베이트 하면서 저희가 돈을 떼묻겠죠. 그럼 그 떼문 돈도 또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 부패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1대1로를 통해서 하나도 제대로 성공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은 일부러 특정 국가를 파산시키려 한다. 그리고 파산시킨 다음에는 그 나라 자기가 획득하고자 하는 인프라 시설을 전취할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현재 현실적으로 다 드러낸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소위 서구 열강도보다 좀 뒤졌다고 하는 중국 자본주의의 어떤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간다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나타나는데 하나 재미난 거는 그 디폴트 사태가 난 여러 나라를 갖다가 이게 빨간 점으로 쭉 이어보면 말이죠. 그게 대개 인도하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해안 쪽에 다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 말은 해상권 무역이나 어떤 교통의 어떤 그 조차점이 되는 핵심적인 구역을 다 장악하겠다는 거죠. 태평양에 이제 호주까지 잡아먹으려 했는데 그건 지금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중국의 어떤 세계 책략,
그러니까 미국과 서구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어떤 중국의 군사 기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는 아주 교묘한 그런 정책들의 발현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을 이제 무작정 빨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한국도 그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 한국은 아직까지 1대1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중국과 크게 돈이 오가거나 아니면 디폴트를 당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연원을 쭉 살펴보자면은 과거에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가지고 이제 삼불 선언을 하죠. 좀 이 진부한 이야기였으면 삼불 선언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드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MD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겠다. 세 번째, 한미일 삼각동 군사 동맹을 만들지 않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게 지금 정권의 외교적 파탄을 가져온 가장 이제 단초가 되는데 웃기게 보면은 최근에 외교부가 제가 몸담고 있던 외교부에서 삼불 선언에 대해서 이제 구체한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불 선언은 새로운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그 삼불 선언을 할 시점에 있었던 한국 정책의 어떤 그 현상 유지가 되는 기본 내용을 설명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런 변명을 떠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삼불선 할 그 시점에 한국은 사드를 추가 도입하겠다 이야기한 적도 없고 MD에 가입하겠다 한 적도 없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만들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새로 그걸 갖다가 이 세 가지를 갖다 변화를 주겠다 하는 거는 삼불선언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아주 도발적인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중국이 이제 신기를 건드릴 만한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구체한 설명인 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만 그러면 정말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군사적 국방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대강을 설명한 자리였다면은 우리는 현상 유지를 갖다가 존중한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그 동북아의 어떤 군사적 지형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발은 하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에 그냥 가장 높은 가치를 둔다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세 가지 삼불 선언에 대해서 토시까지 바뀌지 않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중국에 대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굴종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자, 미국의 어떤 의도, 일본의 의도와는 반대로 우리는 중국 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면죄부를 준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정권이 바뀐다고 한들 보수 정권이 탄생한다고 한들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건 아주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MD 시스템 가입할 수 있는 지금은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 1월 달에 있었던 7번의 도발을 보신다면 굳이 지금 MD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가 아닌가 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드 체제 저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저렇게 나다니는 이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결국 외교부가 별 쓸데없는 변명을 하고 자빠졌다는 거죠. 이미 과거에 내뱉은 말이거든요. 그거는 중국에 대해서 굴종하겠다는 것 갖다가 딱 세 가지 요소를 정리를 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게 뭐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가 아니고 현상 유지의 틀을 갖다가 걔들한테 설명한 거다. 이거는 우리 딸도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쓸데없이 이제 그 변명을 하려던 그게 외교부가 오히려 더 불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마 다른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그간에 말도 못하는 이런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 이걸 갖다가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어떤 특별한 선언이 필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능하다면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좌빨이 180석이니까 이것도 요원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정치 외교상에서는 한 번 말을 내뱉게 되면은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한테 가장 이제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가 신중하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외교적 섭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바뀌는 정당, 5년마다 바뀌는 집권당이 그 모든 외교정책의 대강, 핵심 요소, 그 다음에 교리 이런 것 갖다 전부 선점해서 뒤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외교부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왜? 그 앞에 선언했던 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전부 또 이렇게 무효화시켜야 되는 그런 법적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끓여왔습니다. 한국 외교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바뀐 정권들이 외교정책이나 이런 어떤 대개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그 국제정치상의 어떤 큰 변화가 없이 오로지 어떤 그 집권당의 의지대로 모든 걸 뒤바꾸겠다고 하는
이 의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는 5년 뒤 지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질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삽질을 갖다 한국 외교가 끊임없이 해왔다. 삽질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삽질이 아니다고 하면서 말하는 변명도 또 삽질이 됩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얼마나 비겁한가 하는 걸 정권 바뀔 때마다 보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의 그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 대사로 있을 때, 그때 북한이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쏴댔습니다. 사흘들이 미사일을 쏴가 6번인가 쏴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국제기구의 전문기구 3가지가 관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가 몸담고 있던 이카오고, 또 하나는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는 회사기구죠. 국제회사기구.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이 3개가 가장 이제 주가 되는 기관들인데, 북한은 만약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북한도 이제 유엔 회원국가 일원이니까 하게 되면은 좌표가 어떻게 되고 날짜 이런 걸 다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도 그런 걸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기구들이 뭔가 리액션을 보여야 되거든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근데 이 전문기구들은 원래 정치적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죠. 근데 제가 갖다 사상 최초로 전문기구 안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에 넣었거든요. 규탄을 컨뎀네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우려를 표명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제스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톤이 컨뎀, 그러니까 규탄한다는 말입니다. 그 규탄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역사상 이카오에 단 한 번도 규탄이라는 말이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북한이란 국가 이름을 명시적으로. 근데 그걸 제가 관철시켰습니다. 여러 나라 32개국 대표들 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도발한 걸 갖다 규탄하지 못하면은 이 국제적 전문기구의 위상이나 존재 가치는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일단 먹혀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딱 하나 걸린 게 뭐냐면은, 규탄하는 건 좋은데 북한이란 말을 넣지 말자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난리를 쳤죠, 제가 전체 회장에서. 아니, 규탄할 대상이 있는 그 나라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규탄이라는 단어를 넣어봐야 뭐 하는 얘기예요. 하나만 하는 거다. 이거 같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이제 깡짜를 놨더니 결국 제 안대로 통과가 돼서 북한을 규탄하는 문서가 계속해서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뀔 무렵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북한이 무도하게 여러 가지 수발의 미사일을 쐈다는 것에 대해서 이카오가 규탄을 하면서 심지어 평양에다가 전문가를 보내서 그 내막을 밝히겠다. 그래서 진상조사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나중에는 그 이카오와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은 중국에서 회의가 개최됐는데, 그때 저는 캐나다에 그대로 있고 가지를 못했고, 다만 이제 그 항공 분야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아니고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차관이 거기 갔던 겁니다. 그런데 북경에서 회의를 하는데 중국이 의장국이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이 발언을 하니까 북한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느닷없이 항공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2차 대전 때 침략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사죄할 필요가 있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현장에서. 자, 그랬더니 일본 대표가 항의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의장국인 그 중국이 그럴 경우에는 이 의제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으니까 발언을 자제해 달라던가라고 북한 대표한테 경고를 해야 되는데, 마치 맞장구를 치면서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토당토하는 상황에 한국 대표나 한국 국토부 차관은 이런 방구도 안 하더라는 거죠. 왜?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북한이 일본을 씹든가 말든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를 받았겠죠. 그러고 나니까 일본이 엄청나게 불쾌했죠. 그래서 일본이 발언을 하려니까 의장이 계속 막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일본 대표가 의장의 동의와 관계없이 자기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했다는데요. 여하간 이걸 보시면은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말도 안 이야기를 할 경우에 하다못해 그러면 한국 대표는 야, 북한 너가 그거는 여기서 다룰 의제가 아니다라고 한마디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박근혜 정부 때 가서는 당연히 했겠죠. 이명박 때나. 근데 여기 문재인으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북한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이전 정권에서 말한 여러 가지 업적들, 북한을 규탄하는 문건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던 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속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답이 안 오는 겁니다. 답이. 해도 좋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냐면은, 본부에 보고서를 쓰면서
여기에 대한 최종 허가가 따르지 않는다면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청와대와 본부가 인정하는 거로 간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장을 박아서 보고서에 보냈는데도 답이 없어요. 자, 그걸 보면 뻔하죠. 지금 정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거스르는 일을 일체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가입니다. 사실상의 동맹국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제가 네덜란드와 캐나다 몇 군데 국제기구 쪽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도와주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이해관계를 만들어서 이걸 어필하자라고 할 때 대개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을 갖다가 동맹으로 삼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미국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안하면 웬만큼 한국에 제안하는 그 내용을 따라가 줍니다. 그게 일본아들의 어떤 정책적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시점에서 일본아들은 굉장히 빚을 진 것도 많은데 일본이 중국에 가서 저런 곤란한 경우를 당했는데 한국 국토부 차관이라는 놈이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열불이 났냐면은 그 다음에 몬트리올에서 다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받아서 이렇게 알겠죠. 지난번에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렇다. 근데 거기는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분명히 잘못한 거는 항공회의를 하면서 대도하는 2차 대전 때 사죄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의장국이 중국에 말렸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애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동남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들 옛날에 공산주의 하던 캄보디아나 라오스 요런 나라들이 마치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일본을 도와줄 만한 나라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 차관이 입을 닫고 있으니 일본이 곤란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이거는 매니저를 잘못한 거다라고 딱 규탄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 났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너가 지금 일본 2차 대전 일본 사재고 나보러 이야기하나? 내가 그에 대해서 일본을 대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냐?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정상적으로 국방군을 보유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비군사 국가로 남겼다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일본의 평화헌법인데요. 그걸 아베나 다른 고급파들이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선제 타격 이런 것까지 언급한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일본어들 할 일이고요. 자, 그런데 이걸 메가드 정부가 강요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일본의 문인들이 이거 우리 일본 군국주의가 통해서 전 세계에 끝도 없는 피해를 가져왔으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자, 우리는 전수방어, 오로지 적군이 침략했을 경우에 방어만 하지 타국에 대해서 침략하지 않겠다. 그 표시를 우리는 군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거든요. 실제 물론 자위대라는 게 있습니다만 자위대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군처럼 또는 미군처럼 활동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오로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만 할 수 있는 군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건데 전 세계에 이런 헌법을 스스로 만든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굳이 사죄 하는데 사죄라는 거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식민지 종주 국가가 피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내가 너그 나라를 식민 지배했으니까 정식으로 사과한다라고 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프랑스, 영국 물어보세요. 문건에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무조건 일본 보고 사과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 어느 정도 또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전두환이 일본에 갔을 때 통색이 예민하고 일본 천황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 이후에 몇 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한국 사회는 웃기는 게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사과를 하라거든요. 그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이라 생각해 보세요. 맨날 정권이 바뀌어도 또 사과하라. 누가 좋아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장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너가 말하는 사과가 그런 뜻이라면 일본은 이미 사과를 다 했다. 이 평화 헌법을 갖다가 만드는 것만으로 여러분한테 다 사과한 거다. 그 다음에 독일 자꾸 이유를 들고 있는데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하고 일본이 저지른 그런 여러 가지 전쟁 범죄하고는 이거는 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독일이 저지른 어떤 반인륜적 범죄가 일본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스라엘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일본인들이 무슨 난징 학살은 여러 가지 어떤 비인륜적인 사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런 게 한정은 일본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지금 다 밝혀졌겠죠. 물론 소소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거는 프랑스, 영국, 미군도 다 있습니다. 소련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죄라는 거 이게 정말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지? 이게 단지 정치적 책략이라고 보거든요. 자, 사과를 했다 한들 이 사과를 한 사람이 진심이 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 일본이 사과를 하고 나면 진정성이 없다고 대받아치죠.
그럼 어떻게 진정성을 담보할 거냐는 거죠. 듣는 사람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일본에 대해서 일본 사람한테서 진심 어린 무슨 사죄를 듣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이 정식으로 그런 거 갖다가 마음에 와닿는 사고를 하게 되면 곤란할 겁니다. 왜? 더 씹을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 조그만 사례가 제가 조금 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국토부 차관의 어떤 이 입을 쳐닫고 있는 이 행태만 보더라도 이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싸워야 될 주적이 있는데 그 주적이 우리의 친구를 괴롭히고 있을 때 그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난관에 처했을 때 지금까지 잘 도와줬던 일본이 도와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국제정치 외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피말리는 그런 어떤 그 현장 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만이 가능한데, 이걸 갖다가 아직도 옛날에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심파티 가지고 이 국제 문제를 다뤘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겪거든요. 이미 낭패를 겪었습니다. 이미 낭패를 겪고 지금 그건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일본과 모든 어떤 그 교류라든가 거래라든가 다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비즈니스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중국과 북한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한국 외교가 얼마나 어떤 좁쌀맞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가 하는 거는 일본과의 관계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몬트리올에서 사례 이야기를 한다고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보통 공무원 같으면 벌써 눈치 끌고 청와대나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몬트리올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정부 대표가 거기서 말하는 건 한자 한자 전부 다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일본 정부가 상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경우를 당했는데 그걸 갖다 제가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그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그 외교관으로부터 제가 또 어떤 감사했던 뜻을 전해 듣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정권이 얼마나 중국과 북한에 경도돼 있는가 하는 거 지금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달 동안에 미사일 7번 도발을 했거든요. 발사체만으로 10개가 훨씬 넘어가죠.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생각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 10년, 15년 전 같으면은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 쏘아도 되면 무조건 보수파가 이기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쏴야 되는 걸 보면은 아마 이재명은 이런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봐라.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되면 저 도발 건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북한이 미사일 저렇게 쏴대면 이거는 대선 해보나 마나죠. 무조건 보수파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렇게 지금 7번의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보수 우파의 그랬던 정당 또는 대선 후보의 지지율로 반영되질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 사회가 지금 모순된 현상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 같다고 그 하나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똑같은 걸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북아에 있는 저 세 나라, 북한, 러시아, 중국, 영원히 안 변합니다. 인류 문명이 멸망할 때까지. 예. 소위 말해서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지구의 종말이 오는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절대 안 변해요. 저 세 나라는. 안 변하기 때문에 그 세 나라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점은 분명히 하시고,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일본이 저지른 여러 가지 만행이라든가 또는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갖다가 전부 무화시키거나 덮어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전체 큰 맥락에서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 제대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지금까지 한미일은 공식적으로 군사동맹이라는 문서가 없긴 하지만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존재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 매스미디어나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북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미국 대사도 새로 내정된 미국 대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과의 동맹은 가장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하고 이 동맹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이야기 안 하죠.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정부를 탓할 게 아니고, 정부가 그런 식으로 아마 노락질을 하고 엉터리 정보를 퍼뜨리고 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머니퓰레이션 과정에 다 놀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이야기한 거는 한국 국민 스스로하고 자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